왜 이거를 흙을 덮어놓은 그 둔덕에다가 네. 보시면은 저 그림 보시면 이제 네. 언덕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났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짧게 한번 다뤄보면서 법적인 이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히 보도가 최근에 이제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다른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제 공군 장교 복무했다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관제에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사건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고 어제 하루 종일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주변 파일럿들, 그 다음에 현직 뭐 기장들, 그 다음에 뭐 관제사들과 이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좀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항공기 사고라는 건요, 그 블랙박스 회수 분석, 그 다음에 사고 기차의 정밀 조사. 항공기 제조사 여기는 보잉이죠. B737 같은 경우에 보잉인데 파견 전문가의 이제 검사를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관계 당국의 조사 우리나라든 아니면 미국이든 관계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대략적인 원인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도하는 거 보면은 어제 이미 결론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거는 이거는 합당치가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토부의 표현대로 해도 국토부도 지금 짧아도 6개월이 걸린다. 이거 검증하는데 짧아도 6개월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더 길어지게 될 경우 뭐 1년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예단을 주는 그런 보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 사고라는 건요. 전 세계 이제 항덕들이 다 주목을 해요. 항공기 덕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도 있는데 주목을 하니까 이게 숨길 수도 없고 엄연히 이제 영상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제 그 충돌 장면 같은 경우에 영상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철저한 진상 파악이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 이제 그 조치를 해야 된다.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사건은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니었다면 없었을 일이죠. 그게 뭐 1차적인 이유는 맞다고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항공기 엔진에 이제 새떼가 빨려 들어가는 일, 그 일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촉발되게 된 것인데 과연 그렇다고 이게 이 정도의 희생자를 냈을 일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활주로 길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진을 종종 띄워드리겠지만 이 활주로 길이가 이제 2,8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8km인데 이게 이 정도면 그렇게 짧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이게 보잉 737 이게 737-800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그 큰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2,800 정도면 충분히 이제 뜨고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주공항이 굉장히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청주공항이 무안공항에 비하면은 거의 한 수십 배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청주공항도 이제 활주로 길이가 2,800이 되지 않습니다. 2,745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활주로 길이가 짧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항공업계에 있는 분들은 많이 뭐 그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철새가 많이 오는 공항이긴 합니다. 그 왼쪽에 이제 서해안이잖아요. 서해안에 이제 갯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철새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김해평화 그쪽에 철새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새떼가 많이 오는데 근데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새를 쫓는 팀이 따로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무안에도 있을 텐데 보통 이제 군공항 가면 BAT라 그래갖고 이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이 혹시 소홀해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관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흙더미 옹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적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항공기 착륙하는 영상을 보면요 정상적인 복행이 아니라 이게 180도로 막 유턴을 해가지고 동체 착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에 딱 진입을 해요. 랜딩 기어가 펼치지 않으니까 진입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딱 오는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정렬을 보면요 대응 자체는 뭐 침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응 자체는 침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왜 바퀴를 펴야 되는데 랜딩 기어를 펴야 되는데 이걸 못 펴냐 수동식으로도 펼 수 있는데 뭐 유압 장치를 이용해서 이게 추각기를 이용해서 펼 수 있는데 왜 못 펴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당시에 대처 자체는 침착했다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파일럿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활주로 자체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활주로를 보시면은 일자로 딱 돼 있는데 원래 이 활주로가 정상적일 때는 이제 제로 원제로 방향이라 그래갖고 이제 10도 그러니까 우리 보면 각도 보면 10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제로 원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풍향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상의 영향을 받을 때는 이게 180도 보통 돌려요. 그래갖고 이게 그럼
원라인 제로잖아요. 190도잖아요. 그런 식으로 런웨이 체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원래 제로원 제로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관제탑하고 얘기를 하다가 원라인 제로로 들어왔다. 그래서 190도로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피해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좀 많이 물어봤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집중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로원 제로건 아니면 원라인 제로건 그 두 부분에 있어서 같은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 끝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활주로를 벗어나서 한 300m 정도 가면요 구조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진 띄워드릴 건데 그 사진 보시면은 저 구조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구조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거랑 이제 다른 사진도 같이 띄워주세요. 예, 하나 더 띄워주시면은 예. 저 구조물 같은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띄워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게 북쪽이고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이고 아까 빨간색 그게 이제 남쪽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부분이 역시 이제 비슷한 길이 한 300m 정도를 활주로에서 더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구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 구조물이 뭐냐? 이제 아예 그러니까 한국 많이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로컬라이즈 안테나라고 하거든요. ILS 로컬라이즈 안테나라고 이제 하시면 보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활주로를 향해서 최종 접근을 비행기가 할 때 한국기의 정확한 정렬, 그다음에 하강을 위한 접근 경로를 저희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차할 때 뒤에 띠띠띠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기준점을 그러니까 30cm 가까이 되면 띠 주차할 때 소리 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 로컬라이즈 안테나를 왜 저기다 세워 놓을 때 그냥 이거를 밑에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평지에다 설치하지 않고 왜 이거를 흙을 덮어놓은 그 둔덕에다가 보시면은 저 그림 보시면 이제 언덕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저 둔덕을 만들어 세워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업 종사자들이나 외국에서도 많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저 철제 구조물을 박으려면은 그러면 저기다 밑에 콘크리트를 박아야 되잖아요. 콘크리트를 박고 그 위에다가 이제 둔덕을 쌓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항공기가 여러분들 이제 추락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항공기 이제 어제 그 충돌 그림을 보시면은 벽을 이렇게 뚫고 가잖아요. 근데 그 벽 자체는 그냥 콘크리트 벽돌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뭐 폭발하고 이럴 리는 굉장히 낮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관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벽을 뚫고 난 다음에 저 이제 그 로컬라이즈 안테나를 충돌을 할 때 그 밑에 둔덕 부분에 이제 비행기가 그 부분에 충돌을 하면서 폭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하시는 그런 항공기 업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그냥 일종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게 아니었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평지에 보통 설치해 놓거든요. 그냥 평지에 길게 설치해 놓는데 이 안테나를 그런 경우라면 비행기가 뚫고 지나갔을 텐데 왜 이게 저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다른 공항은 안 그런 공항도 많다고 일단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종의 가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취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건데 단순히 이거를 뭐 파일럿의 과실로 몰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새때로만 물론 새때의 영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도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저희가 짧게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뭐 국가가 공항을 설계할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잘못이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혹은 아니면은 제주항공의 그 관리 부실이 있었다, 뭐 비행기에 혹시나 문제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면 그 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이 되게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제주항공이나 뭐 여행사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보험에서 보상이 나갈 겁니다. 보험에서 배상이 나갈 것인데 피해자와 유족층에서 보험회사의 배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원주체인 뭐 제주항공이나 뭐 이런 곳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주항공과 국가 두 개를 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두 개를 제기해서 뭐 예비적 선택적으로 해서 둘 중에 누가 주든 돈을 달라라고 할 수가 있고 제주항공만 가지고 제기를 했을 때 제주항공에서는 국가 측에다가 소송 고지라는 걸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관리 잘못했으니 들어와라 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국가가 뭔가 관리 소홀이나 혹은 뭐 둔덕 문제든 뭐 콘크리트 문제든 혹은 뭐 항로 문제든 관리 소홀 문제로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일말의 과실이라고 있다고 했을 때는 국가도 그 과실 부분을 나눠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송이 가게 되면 소송이 하염없어요.
한 4,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1심만 3년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블랙박스도 나오고 국토교통부 조사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거는 그런 조사가 나오는 거를 이 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수에도 맡길 것이고 다양한 전문가 뭐 증언도 받을 것이고 할 거기 때문에 한 3, 4년은 갈 것이다. 그 사이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마음이 더 아플 것이고 그 전에 배상을 충분히 먼저 선 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책임자로 보이는 뭐 항공사 업체든 국가든 그 구상권 책임은 그 사이를 주체에서 다퉈야 되는 것이지 그 피해자 유족들한테 계속 시간 끌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 발생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역대 3번째 인명 피해를 낸 사고라고 해요. 항공기 관련해서 외국에서 일어났어도 우리나라 비행기인 경우에 이게 83년에 대한항공 격추된 거 이제 있었고 그때 269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때 참 저희 어머니 친구분도 이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1997년에 대한항공 괌 추락 때 그때 225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이때는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일가족이 돌아가신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돼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때도 제 기억에 괌 사고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쟁점이 굉장히 이슈가 좀 됐었어요. 당시에 일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뭐 배상금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애도를 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쟁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쪽에서도.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애도하는 분위기에서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얘기하는지 좀 고민이 되는데 사실 항공기 사고에서 가장 큰 법률적인 문제는 상속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게 이렇게 여행하다가 일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라는 것이 상속 승계 순위가 있는데 보통 3순위, 4순위까지 안 가는데 4순위가 가던가 3순위가 가던가 이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일가족이 사망한 사례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뭐 배상 문제를 그 연락이 안 됐던 그동안 뭐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먼 친척들이 와가지고 상속을 갖고 가게 되면서 그러한 문제도 좀 발생을 하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거는 법률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취재가 과열되거나 또 일반 개인들도 본인 모바일 뭐 톡에 너무나 이 정보를 확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제가 갖고 있는 모임에서 어떤 형님께서 뭐 사망자 명단입니다 하고 막 돌리길래 제가 돌리지 말라 그랬어요. 개인톡으로 보내서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고 지금 이렇게 사망자 명단을 막 돌릴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알겠다고 다 삭제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차분히 지켜봐야 됩니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애도를 하는 분위기에도 차분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지 정보를 확대 생산하고 그 확대 생산한 정보를 정치적인 공격으로 왈가왈부 이용하고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비행기 잠깐 얘기하시니까 저는 또 군대에서 방공여단을 나왔어요. 에어 디펜스였는데 그 이제 블랙박스 얘기잖아요. 블랙박스 색깔은 블랙이 아닌 거 아시죠? 뭐 너무 다 잘 알지만 그 오렌지색입니다. 그런데 그게 파손되거나 타지가 않아요. 그런 재질, 특수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으로 거의 수습이 될 것 같아요. 수습이 되면서 이카오 이제 국제 이제 민간 항공 협회인데 거기서 보잉사랑 같이 항구에 들어와서 아니면 또는 그 블랙박스를 그쪽에 보내기도 합니다. 들어와서 이거 조사하는데 분석하는데 한 6개월 최소 6개월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차분히 좀 지켜봐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리고 활주로 끝에 하면 콘크리트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외에서는요. 모든 공항에 있는 거 아닌데 해외에 가면요. 그 콘크리트가 잘게 부서지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특수 콘크리트인데 이게 콘크리트라는 게 원래 튼튼해야 되잖아요.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안전용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거기 쓰거나 때리면 부서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큰 무게고 때리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부서지는 가루처럼 싹 부러지는 그런 특수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공항 활주로의 끝에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바닥에 아주 넓게 도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동체 착륙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활주로 쭉 다 미끄러지다가 그 아까 말한 이제 아주 부서지는 그 콘크리트 위에 도착하면요. 콘크리트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푹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는 콘크리트, 특수 콘크리트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해봅니다.